물기 없는 아침 햇살이 부엌 창가를 비출 때면 며느리는 이미 세 번째 손을 씻고 있었다. 첫 번째는 일어나자마자, 두 번째는 화장실을 다녀온 후, 세 번째는 식탁 위에 놓인 컵을 건드린 뒤였다. 손등은 이미 거칠게 트고 있었고 비누 냄새는 주방과 거실을 넘나들며 공기 중에 떠돌았다. 수건은 오직 한 번만 사용된다. 손을 닦은 뒤 곧장 세탁 바구니에 넣고 다음 수건을 꺼낸다. 하루에도 수건이 7장, 8장은 꼭 필요하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뒤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본다. 처음에는 과도한 청결 습관이라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것이 단순한 습관이 아닌 고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외출 준비를 하며 가스레인지를 몇 번이나 확인하는 모습을 보면 시어머니의 가슴은 저며왔다. 가스밸브를 끄고 다시 돌아와 확인하고 또 한 걸음 나섰다가 돌아와 점검한다. 현관문을 나서기까지 보통 20번 가까운 반복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이 고통이라는 것을 며느리 자신도 알고 있다. 하지만 알면서도 멈출 수 없다. TV를 켜는 시간도 정확히 정해져 있다. 오후 2시에서 2시 30분 사이 정확히 30분을 넘기지 않아야 하고 그 전에 켜서도 안 된다. 만약 2시 5분에 켰다면 그날은 프로그램을 보지 못한다. 틀어진 순서는 불안의 파도를 일으키고 그 파도는 점점 가슴속을 잠식한다. 정신과 치료도 받아보았다. 다양한 약물이 처방되었고 인지행동 치료도 몇 차례 진행되었다. 하지만 며느리의 불안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다. 약을 먹으면 몽롱하고 치료사의 말은 머릿속에서 흩어졌다. 병원 대기실의 시계 소리도 불편했고 소독약 냄새는 오히려 불안을 자극했다. 며느리는 그런 공간 자체를 견디기 어려워했다. 시어머니는 그 상황이 안타까워 백방으로 방법을 찾아다녔다. 지인에게 물어 좋은 상담사를 소개받고 인근 대학병원의 정신건강센터도 방문했다. 도서관에서 강박증에 관한 책도 여러 권 빌려와 한자 정독했다. 책에 나오는 사례마다 밑줄을 긋고 비슷한 증상이 있나 비교하며 분석했다. 그러나 며느리의 고통은 눈에 띄게 나아지지 않았다. 어느 날 새벽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수건을 꺼내 들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손에 들린 수건은 그날 5번째였고 울음은 참다 못한 자책의 무게였다. 이러지 말아야 하는데, 나도 이게 싫은데, 그 울음은 말로 꺼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절망의 언어였다. 그 이후 시어머니는 집안 구조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다. 손 닿는 곳마다 물티슈를 비치했고 수건도 더 많이 구비했다. 외출 전에는 시어머니가 가스밸브를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겨 며느리에게 보여주었다. TV 시간도 함께 조절하며 일정표를 며느리와 같이 쓰기 시작했다. 강박증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불안을 함께 나누는 손길이 생기면서 며느리의 눈빛은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여전히 완치는 멀었다. 며느리는 지금도 하루에 수십 번 손을 씻고 외출 전 확인을 반복한다. 단지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 과정을 이제 혼자 감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어머니는 매일 저녁 며느리와 함께 산책을 나간다. 손을 잡기도 하고 말없이 걷기도 한다. 어느 날은 둘이 함께 가스밸브를 잠그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 며느리는 그 사진을 휴대폰 바탕화면에 설정했다. 불안이 엄습할 때마다 그 이미지를 바라보며 한 번 숨을 고른다. 살아가는 일이 언제나 온전할 수는 없지만 그 부서진 조각들을 함께 주워 담는 손이 있다면 그 자체로 생은 계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두 사람은 서서히 배워가고 있었다. 불안은 여전히 며느리의 그림자였지만 이제 그 그림자 옆에는 시어머니의 빛이 함께 드리워지고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무렵 며느리의 손등에는 상처가 더 늘어 있었다. 잦은 세정제 사용으로 생긴 염증 자국은 아직 붉었고 건조한 피부는 곳곳이 갈라졌다. 시어머니는 그 손을 볼 때마다 안쓰러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며느리는 늘 말없이 웃으며 괜찮다는 몸짓으로 넘겼다. 그 웃음 뒤편에 감춰진 피로와 고통을 시어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날도 며느리는 세탁기 앞에서 수건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다. 색깔별로 사용한 순서대로 크기별로. 접히는 각도마저 일정해야 했다. 단 하나라도 어긋나면 전부 다시 개야 했고 세탁물을 접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옆에 앉아 함께 수건을 접었다. 완벽한 대칭은 아니었지만 며느리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오후가 되자 며느리는 거실 한복판에 있는 스위치를 여러 번 확인했다.
불이 꺼졌는지, 콘센트가 뽑혔는지, 전선이 닿아 있지 않은지. 7번을 오가고 나서야 마음이 놓였다. 이후에는 창문이 모두 닫혔는지 방마다 순서대로 열어보고 닫아보고 손으로 틈을 눌러보았다. 이러한 반복은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며느리에게는 불안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시어머니는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 강좌를 수강하기 시작했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교육 프로그램이었고 강박장애에 대한 이해도 포함되어 있었다. 강의가 끝나고 나면 전문가에게 며느리의 상황을 조심스레 상담하며 자료를 받아왔다. 매주 한 장씩 프린트된 안내문과 완화훈련법을 방에 붙여주었고 틈틈이 읽어주기도 했다. 처음엔 며느리가 그 종이를 찢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새 벽 한 편을 채우고 있었다. 어느 봄날 며느리는 조심스레 밖에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무작정 걷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루트를 따라 정해진 시간 동안 걷고 싶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두 사람이 함께 마을 둘레길을 따라 나섰다. 처음엔 며느리가 걸음을 자주 멈췄고 손에 든 손소독제를 자꾸 꺼냈다. 하지만 500m쯤 지나자 걸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눈길은 바닥을 벗어나 들꽃을 향했다. 산책에서 돌아온 저녁, 며느리는 말없이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수첩에는 날짜와 시간, 손 씻은 횟수, 확인한 횟수 등이 적혀 있었다. 여전히 많았지만 하루하루 줄어들고 있었고 빨간 펜으로 줄을 그은 날도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 수첩을 꼭 껴안았다. 그것은 회복의 증거였고 견딤의 기록이었다. 시간은 여전히 멀고 완치는 요원했지만 이제 며느리는 고립된 사람이 아니었다. 그 곁에는 말없이 함께 수건을 개어주는 손이 있었고 밤마다 세면대를 닦아주는 발소리가 있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공유된 일상 속에서 조금씩 그 강도가 옅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불 꺼진 거실에서 며느리의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날짜 하나하나가 싸움이었고 숫자 하나하나가 극복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록 위에는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흔적이 있었다. 며느리는 여전히 매일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싸움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조금씩 나아가고 있었다. 조심스럽고 더디지만 분명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이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의 초입에 접어들 무렵 며느리는 자신도 모르게 세탁기 앞에서 멈춰 섰다. 여느 때 같으면 손에 들린 수건을 바로 빨래통에 넣었을 테지만 그날은 한 박자 늦게 손이 움직였다. 땀이 맺힌 손끝에서 물기 대신 잠시 망설임이 느껴졌고 며느리는 이내 조심스레 수건을 다시 걸어두었다. 아주 사소한 변화였지만 그 순간을 시어머니는 놓치지 않았다. 말없이 웃었고 안도의 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점심 무렵 창문을 닫기 전 며느리는 창틀을 닫지 않았다. 먼지를 닦지 않고 유리창을 닫는 건 그녀에게 있어 참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날은 창밖의 바람이 더 중요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거실 안으로 스며들었고 그 소리에 며느리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찬물을 끓였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속엔 하루를 버텨낸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움직임이 있었다. 저녁이 되자 며느리는 오늘은 손을 12번밖에 씻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전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었다. 손바닥에 남은 붉은 자국은 여전했지만 표정은 한결 부드러웠다. 시어머니는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빈 접시에 감자를 삶아내어 주었다. 며느리는 익숙한 온도에 손을 대었다. 따뜻한 감촉이 비누의 싸늘함을 대신했고 그 순간만큼은 손을 다시 씻고 싶다는 충동이 들지 않았다. 밤이 되자 며느리는 거실 불을 껐고 이불을 개어 방 안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대신 점검했다. 문이 잘 잠겼는지, 가스밸브는 잠겼는지, 플러그는 뽑혀 있는지. 그 확인은 예전엔 며느리의 몫이었지만 지금은 시어머니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 있었다. 불안을 감싸는 방식은 꼭 조언이나 치료가 아니라 삶을 나누는 자세라는 걸 시어머니는 몸으로 배워가고 있었다. 며칠 뒤 마을 회관에서는 작은 전시회가 열렸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만든 그림, 시, 사진 등을 모아놓은 자리였다. 며느리는 그 전시회에 작은 캘리그래피 한 점을 출품했다. 하루를 견뎠다면 그건 작은 기적이라는 문장이 담긴 손글씨였다. 그 작품 앞에는 짧은 설명도 붙어 있었다. 반복된 확인 속에서도 오늘은 한 번 덜 했습니다.
설명을 읽은 누군가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서성였고 어떤 이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며느리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무대에 서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날 며느리는 확실히 한 걸음을 내디뎠다. 자신이 앓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았고 그 고통을 살아가는 이야기로 바꾸었다. 그 변화는 작고 느렸지만 누구보다 값졌다. 밤이 깊어가고 집안이 고요해질 무렵 며느리는 일기장에 한 문장을 남겼다. 오늘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잔 건 아니었지만 덜 불안했다. 그 문장은 불완전하지만 정직했고 그 정직함이야말로 회복을 향한 가장 단단한 발걸음이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여전히 말없이 함께 앉아있는 시어머니가 있었다. 그들은 한 지붕 아래서 같은 고요를 공유하며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늦여름 끝자락 시어머니가 이웃 주민에게서 뜻밖의 정보를 듣고 돌아왔다. 근처 대학병원으로 새로 부임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강박 스펙트럼 장애를 주요 연구 주제로 삼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조용히 병원 브로슈어를 내밀었다. 브로슈어에는 인지행동치료와 노출 및 반응차단 ERP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치료라는 문구가 큼직하게 적혀 있었다. 며느리는 망설였지만 자신보다 더 간절해 보이는 시어머니의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첫 상담날 대기실의 공기는 의외로 차분했다. 새 의사는 무릎 위에 노트를 놓고 며느리의 생활 패턴을 세밀하게 물었다. 손 씻는 횟수, 확인 행동이 벌어지는 상황, 불안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대, 그리고 일상의 작은 성공 경험. 그는 그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기록했고 며느리가 단어를 고르느라 멈칫할 때마다 충분한 시간을 두었다. 진료가 끝날 무렵 의사는 2장짜리 계획표를 건넸다. 첫 장엔 약물 복용 스케줄과 부작용 모니터링 칸이 있었고 두 번째 장엔 주간 ERP 과제가 정리돼 있었다. 치료는 예상보다 체계적이었다. 불안을 회피하지 않고 맞닥뜨리도록 작은 단계부터 설계되었다. 첫 주 과제는 수건 하루 2장 사용하기였다. 며느리는 처음엔 극심한 불안으로 손끝이 굳었지만 의사가 알려준 심호흡 기술을 반복해 겨우 과제를 완수했다. 일지에는 불안 점수 8에서 6으로 감소라는 숫자가 적혔다. 두 번째 주에는 가스밸브 확인을 10번으로 줄이는 훈련, 세 번째 주에는 TV 시청 시간을 5분 범위에서 유연하게 조정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매주 진료실에서 의사는 일지에 수치를 놓고 며느리와 함께 그래프를 그렸다. 하향 곡선이 조금씩 완만해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때마다 며느리의 눈동자에도 작은 확신이 번져갔다. 약물 치료도 병행되었다. 과거 며느리가 겪었던 과도한 진정이나 몽롱함은 나타나지 않았다. 새로운 약물은 낮은 용량으로 시작해 서서히 증량되었고 부작용을 면밀히 추적했다. 의사는 약물이 불안을 완전 제거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지행동 치료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바닥을 다지는 역할임을 분명히 했다. 며느리는 매일 같은 시간에 약을 복용하며 몸의 변화를 세밀히 기록했다. 시어머니는 그 과정에 동참해 식단을 조절했고 수분 섭취를 도왔다. 3달이 지난 어느 새벽, 며느리는 가스레인지 앞에서 손을 떼고도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스마트폰으로 밸브 사진을 찍어 기록했고 불안 점수는 4에 머물렀다. 수건 사용은 하루 3장으로 줄었으며 비누 사용량도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손등의 상처는 옅은 핑크빛 살로 덮이기 시작했고 새로운 피부가 자리 잡았다. 의사는 이러한 변화를 절감 가능한 회복이라 명명했다. 완치라는 단어를 성급히 쓰지 않았지만 며느리는 이미 이전과 다른 삶의 비율을 체험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달라진 일상의 호흡을 가장 먼저 알아차렸다. 주방에서 수건을 거는 시간이 짧아졌고 외출 준비 전에 현관에 서 있는 며느리의 발걸음이 세어볼 만큼 분주하지 않았다. 어느 날은 식탁 위에 반쯤 남은 비누가 놓여 있었다. 예전이었다면 곧바로 쓰레기통으로 향했을 그것이 그날은 하루 종일 자리를 지켰다. 병원 로비 한편 며느리는 치료 일지를 묶어 의사에게 건넸다. 의사는 낡은 수첩을 넘기며 조심스럽게 웃었다. 불안이 사라진 게 아니라 다루기 쉬운 형태로 변했네요. 그 말은 승리의 선언이 아니라 지속될 여정의 새로운 좌표였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그녀는 불안을 없앨 수 없다면 길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늦여름 햇살은 창문 너머로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시어머니는 가벼운 음료를 건네며 며느리의 손등을 바라보았다.
살같이 회복된 자리에 흐릿한 흉터만이 남아 있었다. 며느리는 천천히 웃으며 말했다는 듯 눈길을 돌렸다. 말을 하지 않아도 전해졌다. 강박의 그림자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더 이상 주인으로 군림하지 않았다. 시어머니 역시 그 눈빛을 통해 안도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주방 싱크대 옆에 손세정제를 그대로 두고 거실로 나왔다. 서재로 향하던 시어머니는 한 걸음 멈춰서서 작은 변화를 눈에 담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불을 껐다. 창밖에서는 늦여름 매미 소리가 울려 퍼졌고 실내는 오랜만에 길어지는 고요로 채워졌다. 그 고요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사실을 실감하고 있었다. 회복은 돌연한 기적이 아니라 수많은 작고 단호한 선택이 쌓여 만든 하루라는 것을. 가을로 접어든 뒤에도 치료 과정은 멈추지 않았다. 며느리는 매주 병원 대기실의 낯선 냄새를 견디며 노트를 꺼내 회복 곡선을 더 그렸다. 그래프는 여전히 요동쳤으나 추세선은 완만하게 하향했고 한때 가파르던 불안 지표는 초겨울이 가까워질 무렵 숫자 3 아래로 내려앉았다. 약물 용량은 처음의 절반 수준으로 감량되었고 인지행동치료 세션은 월 1회 유지 관찰 단계로 전환되었다. 의사는 과제를 또 다른 일상이라 명명하며 특정 행동을 억누르기보다 새로운 습관으로 치환하도록 이끌었다. 집안 구조 역시 조금씩 바뀌었다. 주방 싱크대 옆에 붙어있던 손 씻기 체크리스트는 하루 12칸에서 4칸으로 축소되었다. 시어머니는 일정표 옆에 소박한 야간 조명을 설치해 늦은 시간에도 안정감을 유지하도록 했다.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며느리는 가스밸브 사진을 찍는 대신 확인 횟수를 2번으로 제한하는 새 규칙을 만들었다. 첫 주에는 쉽지 않았으나 실패할 때마다 시어머니가 함께 밸브를 점검하고 숫자를 더 씌우며 불안을 받쳐냈다. 가을볕이 점차 사그라들 무렵 치료 일지는 한 권을 다 채웠고 두 번째 노트로 넘어갔다. 첫 번째 노트의 마지막 장에는 손 씻음 평균 7회라고 적혀 있었다. 붉은 볼펜으로 둘러싼 칭찬 표시가 선명하게 돋보였고 그 아래에는 시어머니가 매일 아침 읽어주는 3줄짜리 감사 기록이 덧붙었다. 감사 기록은 일상에 대한 관점을 전환시키는 연습이었고 소홀했던 긍정적 자극을 조용히 복원하는 장치였다. 날씨가 더 추워지자 두 사람은 실내 운동을 도입했다. 10분 스트레칭 후 15분 걷기, 그리고 간단한 근력 운동으로 마무리하는 루틴이 만들어졌다. 운동 과정은 몸의 체온을 끌어올려 불안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고 땀을 흘리는 동안 며느리는 손 씻기의 충동을 한동안 잊을 수 있었다. 운동을 마친 뒤 따뜻한 물로 한번 손을 적시는 의식이 새로 자리 잡으면서 과도한 세정제 사용은 크게 줄었다. 손등에 갈라진 상처는 서서히 아물었고 핑크빛 새살은 더 이상 비누 거품에 쓰러지지 않았다. 겨울 첫 눈이 내린 날, 며느리는 오랜만에 동네 도서관에 들렀다. 반납 예정 도서를 손수 접수대에 올려놓고 예약해둔 심리학 서적을 수령하는 데 성공했다. 이전에는 책이 사람 손을 거쳤다는 이유로 반납 직후에도 비닐 장갑이 필요했지만 그날은 빈손으로 책장을 넘길 수 있었다. 도서관 밖으로 나오자 저녁 해가 지고 있었고 잔설은 가로등 빛에 반투명한 물결을 만들었다. 며느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손에 든 책의 감촉을 다시 확인했다. 연말이 다가오며 병원에서는 마지막 분기 평가를 진행했다. 불안 척도 일상 기능, 약물 부작용, 그리고 ERP 수행률을 종합한 결과는 현저한 증상 완화였다. 의사는 6개월 뒤 재평가를 약속하며 자가관리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핵심은 완벽하지 않아도 일상을 지속하는 법을 체화하는 것이었다. 며느리는 그 문장을 노트맨 앞에 적었고 시어머니는 집안 벽보를 정리하며 그 문장을 한글 서예로 써서 붙였다. 새해가 밝은 뒤 며느리는 손세정제를 휴대하지 않는 날이 생겼다. 외출 전 가스밸브 확인은 2회로 고정되었고 수건 사용은 하루 2장으로 안착했다. 손 씻음 횟수는 깨끗이 씻을 상황과 불안만 달래려는 상황을 구별하는 단계로 넘어갔다.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호흡 훈련과 시각화 기법이 적용되었고 시어머니는 묵묵히 그 과정을 지켜보며 뒤에서 작은 변화를 기록했다. 회복은 폭발적이거나 극적인 단계로 찾아오지 않았다. 대신 수많은 미세한 순간들이 겹겹이 쌓여 전혀 다른 형태의 하루를 만들어냈다. 여전히 재발 위험은 존재했지만 며느리는 불안을 다루는 도구를 손에 넣었고 시어머니는 그 도구가 작동하도록 옆에서 조율했다. 두 사람은 이제 알았다. 강박은 지워지지 않더라도
삶의 중심에서 살짝 옆으로 치우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여백 속에 다시 사랑과 일상의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어느 맑은 겨울 아침, 며느리는 부엌 선반 위에 작은 메모를 남겼다. 오늘 손을 5번만 씻을 것이다. 아래에는 시어머니가 고운 글씨로 덧붙였다. 충분히 가능하다. 함께할 것이다. 눈부신 햇살이 창문으로 들이치며 두 문장은 식탁 위를 환히 비추었다. 불안의 긴 그림자는 여전히 벽을 따라 드리웠지만 그 그림자가 닿지 않는 한가운데에는 두 사람의 조용하고 단단한 약속이 놓여 있었다. 그해 봄, 마당에 매화가 피었다. 며느리는 부엌 창가에 서서 하얗게 핀 꽃잎을 바라보며 물끄러미 서 있었다. 손에는 아직 따뜻한 찻잔이 들려 있었고 수건은 하루가 지나도 여전히 걸려 있었다. 물비누와 소독제가 놓인 선반도 이전보다 훨씬 덜 어지러워졌으며 이제는 매일 닦지 않아도 그 자리에 머물렀다. 무언가를 억지로 견디는 표정 대신 잠시 멈추어 쉬는 눈빛이 며느리의 얼굴에 서려 있었다. 정신과 치료는 계속되고 있었다. 의사는 여전히 조용한 어조로 며느리의 일상을 묻고 매주 아주 작지만 확고한 과제를 제시했다. 어느 날은 수건 2번 사용 후 빨기, 또 다른 날은 가스밸브 확인 시 사진 대신 구두로 확인 완료 말하기 같은 항목이 주어졌다. 처음에는 며느리도 힘들었고 가끔 실패도 있었지만 의사는 그것을 문제로 보지 않았다. 회복은 선형이 아니며 오히려 굴곡 속에서 진전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며느리는 점차 자기 자신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더 이상 고장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방식으로 세계를 견디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강박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그녀는 아직도 손을 자주 씻었고 문을 몇 번이고 확인하는 습관도 남아 있었지만 그 행동들 너머에 다른 선택지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회복을 지켜보며 조용히 안정을 되찾았다. 한때는 모든 것을 고치려고 했고 완벽하게 도와주고 싶었지만 지금은 함께 서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함을 알게 되었다. 마당 한편에 작은 텃밭을 만들고 그 안에 상추와 깻잎, 바질 등을 심었다. 며느리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물을 주었고 흙을 만질 때면 손에 이물감이 느껴졌지만 참아낼 수 있었다. 손을 씻고 싶다는 충동이 올 때마다 그녀는 식물의 생장을 떠올렸다. 자신이 가꾸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은 강박의 감각보다 훨씬 더 깊은 실존적 위안이 되었다. 봄이 깊어가며 며느리는 오랜만에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처음엔 화분 하나, 찻잔 하나, 식탁 위에 놓인 과일을 찍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산책길의 나무, 도서관의 창문, 카페의 의자까지 확대되었다. 그 사진들은 인스타그램 같은 공간에 올리는 용도는 아니었고 다만 자신이 세상을 어떻게 다시 바라보는지를 기록하는 도구였다. 한 장, 2장 늘어가는 사진 속에서 며느리는 자신을 조금 더 신뢰하게 되었다. 불안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의 한 조각이 된 것이었다. 의사는 어느 날 긴 치료 일지를 정리해주며 말했다. 강박증은 다시 시작될 수도 있고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의 변화는 실제하며 언제든 되돌아올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줄 것이라고. 그 말은 며느리에게 위로였고 시어머니에게는 약속이었다. 완치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의 지속이 목표라는 인식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안정감을 안겨주었다. 하루는 며느리가 먼저 시어머니에게 제안했다. 마을 작은 갤러리에서 열리는 정서 회복 프로그램에 함께 가보자는 제안이었다. 미술 치료가 주제였고 점토나 색연필을 이용해 자신의 감정을 시각화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프로그램이 끝난 뒤 며느리는 자신의 작업물로 파란 배경 위에 회색 실루엣을 그리고 그 위에 붉은 실선 하나를 얹었다. 그것은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강박의 그림자였지만 그 위로 생명의 색이 겹쳐진 풍경이기도 했다. 밤이 되자 두 사람은 작은 촛불을 켜고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다는 듯 눈을 감았고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책장을 넘겼다. 집안은 고요했고 불안은 아주 멀리 창문 너머의 바람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강박이란 이름의 터널을 지나며 그들은 아주 오래 걸렸지만 분명히 도달했다. 그것은 완벽한 해방이 아닌 불완전함 속에서 살아가는 연습의 결과였다. 그리고 그 여정은 오늘도 천천히 흔들림 없이 계속되고 있었다.